3억 원짜리인데 전세 받아서 들어가는 사람은 3억 5천짜리 전세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물건의 가격이 3억짜리인데 전세를 3억 5천으로 들어가는 거야. 어떻게? 법알머지 여러분 안녕. 법잘할 형이야. 오늘은 집짓구 썰푸는 집진수와 함께 빌라왕은 왜 사기인가에 관해서 알아보자고. 자, 영상 다 함께 보시죠.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제 건물을 짓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지으면 보통 원룸이든 투룸이든 제가 전세를 주게 되는데 요새 빌라왕 이런 거 보니까 너무 신나는 거예요. 나도 감옥 가는 거 아니야 싶는 거예요. 왜냐면은 저도 공공연하게 유튜브에서 말하고 다니는데 지금 건물 하나 지었다가 금리를 못 이기고 지금 줬던 게 하나 있잖아요. 지금 은행에 넘어가려고 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근데 어쨌든 제 생각은 그런 거예요. 빌라왕 뭐 내막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건물을 다 짓고 그걸 임대를 했는데 금리든 뭐든 사업적으로 실패해가지고 쫓은 사람들인데 이게 왜 사기가 되지? 그럼 나도 사기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 왜 사기인 거예요? 그 이제 이게 원래 사기라는 거는 기망이 있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기망으로 인해서 어떤 처분 행위가 있어야 되고 네. 그 처분 행위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하고 네. 이 사이에 인과관계들이 있어야 되는 네. 그게 이제 사기죄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거를 판가름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보통 이제 요거랑 조금 다른 얘기를 하면은 돈을 빌려줬는데 못 갚았어. 네. 그러면은 사기죄로 엮을 때 어떻게 하냐면 네.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상대방을 기망해서 상대방이 돈을 빌려주게 했다. 네. 거기까지 된 다음에 안 갚으면 이제 손해도 발생했고 모든 거에 인과관계가 있고 기망이랑 그런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걸로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형 좀 쉽게 말하면은 속여야 되고 속인 걸로 피해가 발생해야 되고, 그렇지. 그다음에 그 인과관계가 속인 것과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면 사기군요. 그렇지. 근데 그렇게 보려면은 사실은 계획적이어야 된단 말이야. 그 이제 물론 계획적인 것도 아주 계획적이지 않더라도 뭐 미필적 고의가 있었냐.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안 되면 할 수 없지. 그래도 할 수 없지가 사실 미필적 고의거든. 안 돼도 할 수는 없는 거다. 뭐 이게 미필적 고의군요. 나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단 말이야. 네네. 근데 안 돼도 할 수 없지 뭐라고 생각을 하면서 얘한테는 된다 얘기를 했어. 그러면은 그거는 계획적으로 얘를 속인 건 아니더라도 너는 미필적 고의를 갖고 사실상 속인 거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래도 사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미필적 고의여도? 될 수 있죠. 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빌라왕이랑 요새 전세 사기라는 개념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법기관에서 전세로 인해서 피해보는 거를 사기라고 안 봤어. 근데 이제 조직적인 그 전세 사기들이 나오게 되니까는 그거를 사기로 보기 시작한 거지. 그럼 조직적인 전세 사기라는 것은 어쨌든 이 건에서도 제가 모르는 법리적인 어떤 구조가 있다는 뜻이네요. 뭐 법리적인 것도 있고 사실상 범죄를 어떻게 계획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이지. 그러니까 그럼 빌라왕은 실제로 범죄를 계획한 사람인 거예요? 딱 빌라왕이 그랬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보통 전세 사기라고 인정되는 케이스들을 보면 이제 이런 식이야. 건축주가 건물을 다 지어놨는데 분양이 잘 안 돼. 분양이 잘 안 되면 누가 업자가 접근을 해갖고 내가 이거 분양되는 것과 동일하게 해줄 테니까 너는 나한테 다 넘겨라. 요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간평사가 껴갖고 이 분양가를 뻥튀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간평액이 높아지면은 그걸 갖고 이제 은행 대출도 받기가 쉽게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이를테면은 뭐 원래 분양가가 3억짜리인데 간평을 한 4억, 5억 뭐 이렇게 받아. 받은 다음에 자 5억에 70%면 7억 35, 3억 5천이지. 만약에 5억으로 받았으면은 전세가를 5억에 70%로 딱 해. 그러면 3억 5천이면 은행에서 보기에도 이쁘잖아. 70%니까 간평가에. 그러면은 그 금액까지 전세 대출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은 원래 3억 원짜리인데 전세 받아서 들어가는 사람은 3억 5천짜리 전세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물건의 가격이 3억짜리인데 전세를 3억 5천으로 들어가는 거야. 어떻게? 5억으로 뻥튀기 해놨으니까. 그럼 일단 지금 간평사 하나 꼈지. 그 다음에 분양 안 돼서 넘긴 사람은 그냥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몰랐을 수도 있는데 업자가 하나 껴갖고 작업을 친다고. 그래서 작업 쳐주겠다고 그런 애가 있었잖아. 그 다음에 작업 치는 애는 자기 명의로 안 하고 바지사장 하나 세운다. 그래서 내가 한 사건 중에도 보증금 반환 청구 사건으로 수임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전세 사기인 거야. 그래갖고 120개를 갖고 있는 거야. 얘는 지금 구치소에 들어가 있어. 서울구치소에 있어. 그런 식으로 이제 바지사장도 세우고 그다음에 일단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그거야. 간평액을 부풀렸다는 것 자체가 기망이지. 속였잖아. 기망이네요. 그리고 이렇게 안 속였으면은 누가 여기에 5억 원짜리인 줄 알았으니까 3억 5천에 들어가지. 3억짜리인 줄 아는데 누가 미쳤다고 전세를 3억 5천에 들어가. 근데 여기서 하나가 궁금해지는데 저도 이제 집을 지어서 임대를 하는 사람이니까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피해자의 책임자를 하려는 건 아니고 주변 전세를 이렇게 돌잖아요. 보통 우리가 전세를 찾을 때는 주변을 돌잖아요. 그러면은 주변이 3억 5천 전세가 아닌데 여기만 3억 5천이면 거래 자체가 원래 안 될 텐데 왜 이게 그럼 성립이 됐을까요? 그게 왜 되냐면은 형님 사건에 준해서 보면 사회초년생들이야. 그러니까 우리 집진수는 집을 지어서 판 경험도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를 임대차까지 다 포함하면 되게 많이 했잖아. 많이 했으니까 당연히 발품을 팔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잖아. 그래서 내가 일단은 전세 사기를 최대한 막을 수 있는 팁부터 주면 나는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 뭐냐?
이 집의 가치, 이걸 물건을 팔았을 때 가치가 얼마냐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적정한 전세 시세가 얼마냐, 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사회초년생이 생각하기는 어려우니까 이 집은 얼마짜리고 전세가는 얼마가 적정한가요를 그 동네 부동산을 10군데만 돌아봐. 10군데만 돌면 알 수 있어. 근데 10군데 도는 게 귀찮다? 생각을 해봐. 그 귀찮은 것 때문에 네가 3억, 4억의 빚을 지게 된다면 그 돈을 네가 다 갚아야 되는데 3, 4억 버는 것도 모으는 것도 힘든데 그거 10군데를 못 돌겠어? 그렇죠. 볼 수 있지. 어쨌든 그래서 팁부터 먼저 얘기했는데 막는 방법은 내가 생각하기엔 제일 간단한 거는 시세를 알아야 돼. 그 물건의 가격과 그 물건을 내가 전세로 들어갈 때 가격이 얼마가 적정한가. 그거는 그 동네 업자들은 다 알 수 있어. 한 10군데 10군데만 돌면 일단 제일 피하는 방법은 10군데를 돌아야 된다. 10군데를. 네. 아 근데 형님 이거는 제가 사실 좆대서 가보질 않아갖고 안 가본 길에서 모르는 건데 그치. 만약에 이 집주인이 그래서 얘한테 3억 5천에 전세를 내놓고 망했어요. 그럼 어쨌든 3억 5천만큼의 채권을 어쨌든 집주인한테 보증금 채권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갖고 있지. 예.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에 은행 채권이 없다는 가정하에 은행 채권이 있으면 또 더 줬던 거지만 얘는 3억 5천의 집을 보증금 3억 5천 내고 전세를 살다가 그 집을 그냥 떠 안아도 이렇게 말하면 좀 위험한 얘기긴 한데 금전적으로는 손해가 아닌 거 아닌가요? 아니지. 왜 아니냐면은 3억 5천에 살다가 그 집을 떠안았는데 그 집은 원래 얼마짜리야? 3억짜리였지.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사실은 은행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게 사회초년생들은 여긴 돈이 없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는데 그 대출금은 누가 갚아야 돼? 자기가 갚아야죠. 자기가 갚아야 되지. 자기가 갚아야 되는데 그걸 갚으려면 이 집을 팔아서 갚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집을 경매에 넘기는데 3억짜리가 빌라가 경매에 나가면 얼마에 팔리겠어? 뭐 한 60%에 팔리겠죠. 잘해봐요. 요새 거의 경락 잘 안 되는 거 보면 빌라란 말이야. 낙찰이 잘 안 돼. 낙찰 돼봐야 60%면 원래 그 5억이라는 간평가가 아니라 실제 경매에서 다시 간평을 하니까 간평가가 3억으로 나올 거란 말이야. 3억에 60%면 얼마야? 6, 38. 1억 8천이란 말이야. 그럼 3억 5천에서 1억 8천을 빼고 나면 1억 7천 누가 부담해야 돼? 자기가 부담해야 돼. 아 그럼 형님 말씀은 이 꼴이 나면 일단 전세자금 대출을 해준 은행에서 먼저 자금 회수를 할 거라는 가정하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지. 언젠가는 자금 회수를 하지. 언젠가는 영원히 빌려주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 전 다수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어쨌든 빌렸고 살다가 모든 땅과 건물이라는 건 물가 상승에서 계속 올라가니까 언젠가는 해결될 일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한 10년 정도 기다려준다 그러면 좋은데 근데 자금 회수가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렇죠. 거기다가 은행에서도 인지할 테니까 당연히, 이게 5억짜리 간평이 아니라 사실은 3억 5천짜리였다는 걸 인지할 테니까 알게 되겠지. 그러니까 회수가 들어가. 진짜 큰일 나겠네요. 거기다 만약에 집주인이 선순위 채권이나 그러니까 은행에서 원래 빌린 돈이나 그런 게 또 있었으면 또 더 난리가 나겠네요. 그렇지. 앞에 선순위 채권이 있으면 그러니까 줄 서 있는 먼저 돈 빌려준 빚쟁이들이 있으면 더 난리 나는 거지. 하나도 못 건질 수도 있고. 근데 3억 5천이라는 거는 선순위 있고 그 정도 빌려주지 않을 테니까 제가 그렇게는 안 되기 때문에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는데. 야 근데 대출 회수는 생각도 못했네. 회수당하면 정말 좋겠네요 진짜. 근데 무조건 회수로 들어가. 무조건 회수 들어가. 그러니까 왜냐면 대출 기한을 전세자금 대출을 기본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은 어떤 구조로 나가냐면은 계약서를 보고 나가니까 만기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계약갱신이 되었느냐를 따지는데 그거를 임대인 통해서 확인서를 받든지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야 계약 기간이 연장이 되는데 얘가 지금 깜빵에 들어가 있는데 무슨 확인을 해주겠어. 그럼 형님 이런 상황에서 아까 제가 은행 얘기를 했지만 은행이 회수를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은행도 3억 5천을 전액 회수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이미. 왜냐면 얘 사회초년생한테 갈궈봐야 뭐 1억 7천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1억 경매에서 1억 8천을 받을 수 있어서 치더라도 1억 7천은 못 받으니 그럼 이런 경우에 실무적으로 보면 이런 일을 당한 분이 어떻게 대비해야 되고 이를테면 우리 보통 다들 아는 게 뭐 확정일자니 뭐 그런 건데 이런 경우에 확정일자 뭐 상관없을 것 같고 어떻게 대비해야 하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는 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요? 피해를 최소화하는 거는 일이 벌어지면 그냥 빨리 집행권원 그러니까 그 경매에 붙일 수 있는 그 권한을 갖게 되는 걸 집행권원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판결에서 승소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빨리 경매로 넘기는 게 피해를 최소화하는 거고 그다음에 오히려 빨리 넘기는 게 확정일자가 의미가 없는 게 아닌 게 이런 애들은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120개씩 바지 사장 했다고 그랬지 내가 확정일자를 안 받아놨으면 딴 애들이 이 집에서 돈을 받아가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확정일자는 무조건 받아놨어야 돼 순위를 처음부터. 어쨌든 올리기 위해서 받아놨어야 그렇지 되는 내가 적어도 이 집에 있어서는 최선 순위가 되었어야지 그럼 그 선순위부터 얘기를 하면은 우리 앞에 있을 순위는 결국은 은행이랑 그 다음에 세금밖에 없잖아요. 우리 맨날 떠드는. 근데 이제 원래는 당해세가 앞에 있었는데 지금 23년 4월인가에 법이 개정돼서 지금은 그럼 피해자들한테 좀 더 좋아진 거네요. 좋아진 거예요. 세금을 원래는 국가가 먼저 가져갔는데 나중에 가져간 걸로 바뀐 건가요? 그러니까 저기가 먼저 세입자가 먼저 임차인이 먼저 갖고 가는 걸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뭐해서 그러냐면은 이 집을 경매에 붙여서 경락 대금이 나오면 그 중에 이제 임차인이 먼저 갖고 가는 걸로 그렇게 바뀌었어. 그러면은 앞에 우리가 확정일자를 받을 때 등기부등본상에 대출금이 없으면은
거의 아무것도 없다고 보면 돼요. 야, 근데 그것도 좀 희한하더라고요. 그게 확정일자가 다음 날 확정된다면서요. 그래서 그래서 그 사이에 장난을 치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건 어떻게 막아야 돼요? 그거는 방법이 아직은 없나요? 못 막아. 그러니까 그 확정일자랑 그다음에 인도와 주민등록 그 중에 나중에 된 거에 다음 날로 보기 때문에 오늘 했다 그러면 무조건 내일인데 오늘 나랑 사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서 대출 받고 저당권 설정해 버리면 그렇게 장난치면 그걸 막을 수가 없지. 와, 근데 대출은 이렇게 하루 만에 저당권을 걸어주는 은행도 있구나. 저는 해보면 너무 오래 걸려서. 그게 이제 하루 만에 걸어준다기보다는 미리 해놓고서 되기 전에 뭐 이렇게 장난을 치면 칠 수는 있지. 그것도 진짜 그럼 엄청 의도한 거네요. 그치. 네, 준비하고 진짜 얘 하나 감으려고 다 의도한 거네요. 진짜. 그렇지. 와, 사기도 정말. 이거는 내가 그냥 얘기해도 완전 나쁜 새끼들이야. 네, 진짜 개새끼들이네요. 저는 사실 지금 제가 아까 걱정했던 제가 세운 건물이 제가 망해서 은행에 넘어갔을 때 저 어떡하죠? 저는 그 정도 개새끼는 아니잖아요. 그거 했다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전세 사기가 되지는 않죠. 저는 그 정도 개새끼는 아니라서. 그러면은 지금 세금은 걱정할 필요 없고 그 확정일자 그것만 걱정하면 되는 건데. 다만 이제 임대인이 법인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 근로자들의 노임채권, 노임채권. 그거는 좀 다를 수 있고. 노임채권이 더 앞에 올 수도 있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법인일 경우에는 진짜 회사면은 그 근로자들이 많은 진짜 회사면은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확인하기 어렵죠. 노임 채권이 얼마가 있는지. 왜냐면은 당장 채무자들이 그러니까 월급을 못 받은 사람들이 법원에다가 재판을 걸어가지고 판결을 받아서 가압류를 건 게 아니라면은 뭐. 그렇지. 그런 게 아니면 알 수 없기 때문에 나 같으면 그냥 내가 동네 원룸이 거기밖에 없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임차인이 돼야 된다 그러면은 법인이다 그러면 일단 좀 피하겠고 그냥 사실은 페이퍼 컴퍼니 많거든. 그냥 일반 부동산 법인이다 그러면은 그냥 주인이 100% 대주주고 직원도 없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경우는 사실 별로 위험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진짜 회사다. 진짜 무슨 일을 한다. 뭐 철강업체다. 무슨 업체다. 공장이 있다. 공장 있으면 게임 셋이야. 형 지금 이거 찍으면서 지금 제가 갑자기 든 생각인데 어쨌든 결국 서울이든 어디든 빌라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모두 다 아파트를 살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신뢰 관계를 줄 수 있는 부동산 관리 회사가 아직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일본이나 미국은 부동산 관리 회사가 엄청 조 단위로 큰 회사들 많거든요. 형 우리 이거 하나 작업할까요? 지벤권 컴퍼니 해가지고 우리를 통하면은 사기 없는 뭐 이러다 잡혀갈려나. 예. 그거 잘 되시면은 저한테 재소전화해 좀. 아무튼 그래서 그러면 형님 종합하면은 빌라왕이 왜 사기인지는 정말 의도를 갖고 사기를 쳤기 때문이고. 그렇지. 계획적으로 속인 거야. 그다음에 이걸 막으려면 첫 번째는 이제 주변을 엄청 돌아봐서 시가를 알아보는 게 최고고. 그렇지. 시세를 알아보는 게 최고고. 두 번째는 확정일자는 어쨌든 중요하니까 무조건 걸고. 무조건 봐야 돼. 세 번째는 법인은 조심해라. 그러니까 페이퍼 컴퍼니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법인은 조금. 저는 법인인데 참 힘드네요. 아무튼 법인은 뭐 그럴 수밖에 없어. 법인은 조심해라.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법알못들 재밌는 콘텐츠 잘 봤어요? 자, 형이 뭐 어떻게 하라고 얘기했지? 전세 사기를 피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 바로 그거야. 그 동네에 10군데의 부동산에 들려서 전세가는 얼마이고 그 집의 매매가는 얼마인지 꼭 알아보라고. 그러면 전세 사기 피할 수 있을 거야. 자, 다음에 또 유익한 콘텐츠로 만나요. 법알못 여러분, 안녕.